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 스캔들 8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강의를 들으러 온 돈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 트레이너고 돈킹님을 쏙쏙 공부시켜드릴 그렇죠. 네, 머니 트레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그 이제 매주 제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 트레이너님께서 저를 너무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신 나머지,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게요. 처음에는 네. 그래도 돈키님이 네. 모르시면 네. 그냥 모르더라도 네. 좀 뭔가 말을 하시거나 이랬는데요. 갑자기 내용이 어느 부분 맞아요. 넘어서니까 네. 감당이 안 되시나 봐요. 맞아요. 표정도 없어지시고 맞아요. 말도 없어지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당황을 해가지고 네, 아주 열심히 네.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어떤 네.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알거나 이제 이런 거 뭐죠? 궁금하면 진짜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게 뭐지? 하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진짜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질문 하나 잘못했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안 되죠. 돈키님이 어쨌든 네. 예, 부활못 혹은 이제 정말 재테크를 네. 모르시는 분들을 대변해 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네.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진짜 좀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또 산으로 갈까봐 제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빠릿빠릿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산으로 가면은 네.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풍향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아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궁금해요. 또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눠주실지. 네, 네, 오늘은요. 네. 스트레칭 내용하고 본문의 내용이 좀 네.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지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정말? 지분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 땅에 대한 그거긴 하지만 우리 보통 야 뭐 거기 내 지분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식들한테도 그러지 않아? 이거 내 지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지분이라는 뉘앙스. 건 그러면 뭔가 네. 정당한 나만의 소유 혹은 네. 어떤 그 권리 뭐 이런 거 그쵸, 같죠. 그쵸. 네, 맞아요. 나한테만 주어지는 권리인데 네. 그게 부동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지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 이제 오늘 그 제목을 보시면 네. 지분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공유라고 이렇게 가로를 열어놨어요. 네네. 자, 공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설레어지는 그거죠. 그럼요. 네, 요즘도 제가 그 도깨비 네. 드라마를 계속 또 보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좋은지. 진짜 그거는 네. 두고두고 봐야 돼요. 진짜 눈 정말요. 호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이동욱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 진짜 봐야 됩니다. 이거 네. 진짜. 그 터널에서 투샷으로 쫙 걸어오는 건 정말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세상에 그런 남자는 또 다 주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이를 불문하고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나중에 그냥 이런 얘기나 좀 할까봐 그냥 뭐 TV 얘기하고 이제 가수들 얘기하고 이런 거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음식 뭔가 얘기하고. 그냥 완벽한 명작을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거 진짜 작품 진짜.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미술품 경매했었는데 정말 그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보는 것처럼 맞아요.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그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네. 부동산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제가 지분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공유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상당히 비슷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어떨 때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왜 지분이 생겨나는지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땅을 좀 사려고 해요. 뭐 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자, 그런데 강남에 정말 너무 좋은 자리에 평당 요즘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왜? 3억. 잘못 들은 줄? 평당 3억. 와우. 예, 그럼 우리가 저번에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그냥 편하게 한 3제곱미터가 3억이니까 그러면 1제곱미터당 한 1억 정도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땅을 사보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면 100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생각보다는 좀 많은 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제가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딱 99억이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1억이 부족해요. 근데 대출받기는 싫어. 자, 그래서 우리 돈킹님한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1억만 투자해라. 이렇게. 자, 정말 강남에 너무너무 좋은 자리예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죠. 해야겠죠. 조금 들여갖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 부동산을 백승혜와 동킹 두 명이 같이 샀어요. 네. 자, 이럴 때 이렇게 부동산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때 공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자, 그래서 함께 소유했다라는 뜻이고요. 네. 자, 지분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제가 99억이 됐죠. 네. 자, 그런데 100제곱미터예요. 네. 그러면 땅에 대한 지분은 제가 몇 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걸까요? 100. 제가 끼어들었을 때? 그치. 99. 그렇죠. 99제곱미터를 제가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저의 지분은 99%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동키님이 1억을 되셨어요. 네. 그런데 토지 면적상으로는 몇 제곱미터를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1제곱미터를. 1억 줬는데 1제곱미터인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1제곱미터를 갖고 계시고 지분으로는 몇 프로일까요? 지분으로는 그럼 1%가 되겠네요. 맞아요. 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에 표시가 될 때는 저의 지분은 99제곱미터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100분의 99라고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99%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동킹님은 1제곱미터라고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가 될 거고 지분상으로는 1%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분은 뭐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소유하게 되실 때도 있고 또 저희처럼 뭔가 돈이 부족해서 친구끼리, 지인끼리 같이 투자를 했을 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생각 외로 당연히 부동산을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 좋지만 지금처럼 여러 명의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된 부동산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게 되나요, 이거는? 저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진짜요? 했는데 역시 좋아요. 그러면 각각의 지분에 따라서 본인들이 뭔가 행사하실 수 있는 게 있겠죠. 당연히 권리를 가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권리가 주어진다고 했었어요. 두 개. 뭐였죠?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다음 사용할 수 있는 거랑 이거를 내가 이걸 돈에 벌 수 있어요. 수익. 그쵸? 멋지게 얘기하면 수익. 임대를 통한 수익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권리가 제일 많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접 쓸 거예요. 그때는 99제곱미터를 제가 쓰면 되는 거고요. 1제곱미터는 동키님이 쓰시면 돼요.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는. 자, 그런데 이 물건을, 이 부동산을 임대 놓으려고 해요. 임대 놓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99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저는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거고, 동키님은 싫대. 직접 썼으면 좋겠대. 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가진 사람 말 들어야 되나요? 맞았어요. 진짜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주식도 뭐 1%, 3% 이렇게 각각 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단독으로 본인이 뭔가 임대를 주거나 이런 결정을 내릴 때 50%가 넘으면 즉 과반수가 넘으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임대를 내보낼 수는 있어요. 지금처럼 의견이 좀 다를 때. 그래서 그런 결정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을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겠죠. 자, 그런데 어떨 때 가장 그 자그마한 지분이 힘을 발휘하느냐면 지금처럼 사용하고 임대를 줄 때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죠? 아까 내가 99제곱미터를 머니 트레이너가 썼어요. 또 그 다음에 동킹님이 반대도 내가 임대를 놓겠대. 이런 거에서는 다 유리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볼 거냐면 이 부동산을 팔 거예요. 왜 파느냐? 우리가 아까 100억에 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200억에 사겠다. 너무 행복하죠? 팔아야지. 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200억에 사겠대.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팔겠습니다. 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동킹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부동산 누가 사겠다고 하니까 얼른 도장 들고 오세요라고 했어요. 자, 동킹님이 너무 신난다.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네.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 2억이 되는 거야. 달달하네요. 예.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네. 그래서 기분 좋아지죠. 그쵸? 자,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잠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어머, 머니 트레이너는 99억을 넣어서 99억이 생기는 거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1억을 넣어서 내 것만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서 이야, 이거 너무 행복한데 했는데 갑자기 머니 트레이너인 백승혜가 99억을 번 게 너무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아휴, 저 사람은 99억을 벌었는데 나는 1억밖에 못 벌었네? 이 2억 가지고 난 뭐 사지? 살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땅이 나중에 뭐 GTX가 들어와서 더 오를 수도 있는 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동킹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돈 그냥 지금 팔지 말고 이 부동산을 좀 더 보유해서 네? 나는 그래도 300억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혹은 배가 아프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이걸 굳이 빨리 팔고 싶은 계획이 없어요. 네. 동킹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10년 동안 묻어둡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 나는 투자한 금액이 1억이라 그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을 뭔가 막 계속 써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아까는 1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신 동킹님이 반대를 해도 네. 제가 임대를 놓을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동킹님을 무시하고 네. 이 부동산을 200억에 팔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 때문에? 네, 안 돼요. 왜냐, 계약서에는 1%가 되든 0.0001%가 되든 두 사람의 이 도장이 완벽하게 다 찍혀야지만 정당한 계약으로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 찬성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이 부동산을 팔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임대를 만약에 주면은 임대료를 그럼 1%를 가져가요? 그렇죠. 근데 뭐 100평 중에, 그러니까 100제곱 중에 50만 임대를 놨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도 1%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네. 봐야죠. 네. 어쨌든 특정하지 1%. 않았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100제곱에 대한 거가 네. 있는데 여기는 99제곱미터는 딱 백승의 거야 하고 이렇게 다 구분을 져놨다면 그 안에서 벌어들이는 임대료는 제가 받아야 되는 거겠지만 그거를 딱히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지분에 맞춰서 모든 수익은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지분을 이렇게 나눠서 가질 때 진짜로 실제 땅 그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아니면 그냥 뭐 50%다 1%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서류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왜냐면 땅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쪼갤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건물이면 어떡해요? 그치. 100제곱미터 위에 30평짜리 뭐 건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야, 요쪽 벽은 내 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1제곱미터를. 그래서 그렇게 특정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요. 특정하기에 애매하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구분을 짓지 않고 네. 그렇게 같이 그냥 갖고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분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팔 때 조금 힘들겠네요? 네, 맞아요. 다 동의를 얻어야 돼서? 맞아요. 자, 그래서 왜 저기가 있어요. 네. 우리 왜 보통 밀리오레, 네. 두타, 네. 그 다음에 동서울 뭐 터미널 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의 상가가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상가를 구분 상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정말 소유자들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부숴서 뭔가 새롭게 만들고 싶거나 할 때에도 이 도장을 일일이 다 소유자들의 도장을 받아서 이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 1%나 이것만 빼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최악을 가봅시다. 최악을 동킹님이 내가
눈에 먼지가 들어갈 때까지는, 즉 죽을 때까지는 이 땅을 팔고 싶지 않대요. 자, 그러면 나머지 99%를 가진 소유권자는 평생 못 파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소유했던 부동산들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거래가 다 잠기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솔직히는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토지를 분할해 달라고 하는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겠다라는 거죠. 혹은 부동산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셔서 그러면 1제곱미터만 따로 떼서 분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할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소송을 통해서 판사가 1제곱미터만 분할하라고 청구가 나왔어요. 자, 근데 분할하려고 딱 보니까 너무 작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제곱미터가 얼마였어요? 1m에 1m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땅은 영원히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네요, 그러면. 못 지어요. 뭘 어떻게 쓸 것도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할된 땅들은요, 평생 건물을 지을 수 없겠네요. 그래서 뭐 1제곱미터, 10제곱미터, 뭐 5제곱미터씩 쪼개진 땅들은 영원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할 청구 소송을 이렇게 할 때 너무 작은 필지의 것들은 분할을 애초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제한들이 있는데요. 각 땅에는 우리 저번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네.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 지역일 때는 갖고 있는 땅의 60% 정도를 건물 바닥 면적을 지을 수 있었고요. 네. 위로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서 200%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주거가 되면 3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가면 400에서 1000%까지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땅마다 크기가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거지역일 때는 적어도 60제곱미터 정도가 돼야지만 이 땅을 분할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면적에 따라서 혹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 면적들이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땅이 작게 있으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 청구 소송도 할 수 없다고 그랬고 원한다고 한다면 매매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서로 합의가 좀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동키님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압박을 할까요? 좀 달라고 그러나? 맞았어. 맞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가 봐. 실제로 이랬을 때 어떤 딜들이 오가느냐면 본인이 1억을 버는 거 대비 저는 99억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청이 들어오느냐면 야, 나 1억만 더 주라. 좀만 떼줘라. 나 이거 300억 될 때까지는 안 팔 거야. 그러면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건데 그냥 나 99억 중에 1억만 떼주면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거잖아.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돈을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되기도 하나요? 그냥 합의해가지고? 네, 되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팔고 그냥 좀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진짜로 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되게 상징적으로 1제곱미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땅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리한 것은 맞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해줘 하고 약간 압박을 하더라도 99%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그래, 그러든가. 그래, 우리 평생 한번 가보자. 너와 나 피를 나누고 평생 동안 같이 토지 소유를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나 급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최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요즘 막장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막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 범위 안에서 좀 조율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큰 사람의 이득이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에서처럼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힘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경매에서는 상당히 네. 재밌는 요소로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 경매에 이 100제곱미터의 땅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지분이다 보니까 99%의 지분 하나, 1%를 갖고 있는 지분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경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킹님은 99%짜리를 낙찰 받으실래요? 1제곱미터짜리를, 즉 1%짜리를 낙찰을 받으실래요? 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99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돈이 있으면. 없으면 돈이 당연히 있으면? 조그만 거라도 지분을. 맞아요. 네. 네. 물론 돈이 있으면 네. 당연히 큰 걸 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들어간 돈 대비 작은 돈을 가지고 아까 상대방을 압박하면 얼마를 벌 수 있었죠? 더 벌 수 있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분 경매에서는요. 이렇게 지분이 큰 걸 사는 게 아니라 1%짜리 작은 지분을 짜잘한 사요. 것들. 네, 이게 바로 지분 경매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경매를 좀 재테크의 수준으로서 하시게 되면 이 지분 경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걸 아시게 될 거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제곱미터 뭔가 본인들의 지분을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야. 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테크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산 가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지분을 혹은 작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지분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을 경제 용어로도 가지고 있어요. 뭐죠? 네, wet the do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왜 강아지 보면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들잖아요. 근데 그 꼬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몸통이 막 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자, 그래서 꼬리가 마치 강아지의 몸통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바뀌었다. 약간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뭔가 불합리한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런 현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경제 용어로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는다는 게 이렇게 어떤 자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서로의 그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이번에는. 다행이네요. 이게 왜 쏙쏙 들어오는지 아세요? 왜요? 이게 처음 했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다 했냐면 소유를 하게 됨으로써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임대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까지를 드렸죠. 그 다음에 평에 대한 개념도 얘기 드렸잖아요. 1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다 배운 거여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용어 하나하나가 쌓이니까 이제는 그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처음에 접할 때는 이 용어들을 이해하다가 보니 용어를 저 뜻이 뭐지? 하는 사이에 이 전반적인 내용을 놓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경제 용어나 어떤 개념들을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그 퀄리티가 높은 지식들을 이해하시는데 한 걸음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찔끔찔끔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네네, 다행이에요. 자,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심화되는 과정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인 트레이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획부동산.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기획부동산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때 얘기를 해주셨지 않나요? 예전에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기획부동산? 그랬나? 네. 뭐 옛날 사람들이 약간 뭐 이런 거 했었다고. 전화해서. 그런 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르신들.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거 표현 썼었죠. 옛날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전화. 맞아요. 요즘 애들 이렇게. 그렇지, 뭐 이렇게 접거나 막 이런 거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한다고. 접지도 않아요. 요즘 이렇게 이렇게 치죠 요즘은. 나 옛날 사람인가 봐. 네, 아무튼 오늘은 아까 지분과 좀 더 연결시켜서 기획부동산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기획부동산은요. 제가 꼭 단어를 쪼개보자고 했잖아요. 기획이라는 단어와 부동산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시면 돼요. 자, 기획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획이요? 그냥 어떤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들을 만들어서 가치가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기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 쪽에서는 어쨌든 기획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연예계 쪽에서는 기획사가 상당히 좋은 의미잖아요. 사람을 뭔가 인적 자산을 그가져다가 가치를 더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획사인 건데 요 기획이 부동산하고 붙었더니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네. 원래는 기획부동산이 그런 의미가 맞아요. 기획사처럼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의 어떤 그 뭐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뭐 이 사람의 어떤 네임밸류도 만들어주고 혹은 뭐 이 사람이 뭐 책을 낸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를 막 기획해 주는 게 맞는 건데 부동산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비어있는 땅을 그래 저기에다가 모래밖에 없는데 정말 계속 펼쳐져도 모래밖에 없는 사막인데 저렇게 사막에다가 정말 네온사인이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분수가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카지노가 여러 개가 있다면 멋있지 않을까? 라는 기획을 세운 사람이 있었겠죠. 자, 지금 제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카지노가 굉장히 많고 분수가 이렇게 쫙 나오는 뒤에 카지노 배경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 어머? 저 표정 또 나온다. 라스베가스. 저는 여기 국내 쪽을 자꾸 얘기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막. 아니 왜 한국에 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쵸. 네, 바로 사막에 지금의 라스베가스를 기획한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그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자, 누가 봐도 모래만 날리는 이 쓸모없는 땅을 지금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획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 가지고 있는 땅과 자연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느냐. 즉 거기에 말 그대로 카지노를 넣을 거냐? 아니면 굉장히 큰 회사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애를 만들어 줄 거냐? 뭐 아니면 정말 그 놀이기구로만 쫙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얼마 전에 왜 레고랜드가 춘천에 이제 생겼잖아요. 그런 레저 시설들을 만들어 줄 거냐? 이것을 바로 기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안 좋은 의미죠? 그래서 원래는 기획부동산은 좋은 단어예요. 정말 괜찮은 단어인데요. 이거를 잘못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라는 건 나쁜 거네 라고 굳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한 몇 년도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면 원칙적으로는 한 1980년도부터 있었던 단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본격화된 거는 한 2000년도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990년도에서 한 2000년도쯤에. 자,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요 기획을 하는데 정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치는 사람도 있고요. 즉 개발되지도 않은 땅을 개발이 될 거야 라고 그럴싸한 그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짜로 그걸 믿게끔 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서 팔았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에 네. 혹은 경찰에게 이런 사람들을 신고를 했겠죠. 네. 나 저 사람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게 사기가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그래, 개발되지도 않을 땅에 혹은 개발 계획도 없었던 땅을 뭐 1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연히 거짓이기 때문에 사기죠. 네. 자, 그래서 사기죄가 인정이 돼서 깜빵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깜빵에 갔다가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돈은 벌었지만 이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합법화된 방법이 없을까? 혹은 내가 사기로 인정을 받지 않을 만한 범위가 뭘까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신 거예요. 꼼수 연구? 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나와서 이 법망을 좀 피해갈 만한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 예를 들자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봐봐 주세요.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라고 있었어요. 네. 강에 이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그릇에다 담아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요게 현대판으로 돌아오면, 자, 어느 날 저희 한 2000년도 대학교 때 갑자기 물을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쌌던 물이 뭐였느냐, 그때 당시에 에비앙이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고? 그냥 그때는요, 저희 그냥 동네에 가다가 수도꼭지가 있으면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이렇게 먹던 시절이었어요. 저걸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네. 정말 봉해 김선달이 물 퍼다가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 하고 정말 욕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물의 원가가 그때 당시에 뭐 한 500원에도 팔고 지금은 뭐 한 1000원 정도에 파는데요. 그 원가가 얼마나 할까요? 물의 원가. 훨씬 그냥 말도 안 되게 이제. 말도 안 되겠죠. 말도 안 되게 진짜. 한 뭐 10원, 50원도 안 하겠죠. 네. 자, 근데 그거를 1000원에 팔아요. 자, 하물며 에비앙은 3000원에 팔아요. 그니까요. 자, 그러면 자, 사기라고 하는 건 혹은 사기 범위를 사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뒤져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현격하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뭔가의 가치를 뭐 10원이라고 했는데 현격하게 높여서 파는 일, 이게 사기예요. 뻥튀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 10원도 안 되는 애를 1000원에 팔면 이건 마케팅으로 봐야 돼요? 사기로 봐야 해요? 애매하죠. 에비앙은 근데 에비앙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는 뭔가 되게 고급 그거라고 이제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괜히 되게 좋은 그런. 그렇게 따지면 화장품도 얼마 안 하잖아. 그죠. 근데 뭐 에스트로더에 뭐 이런 거 뭐 갈색 그러니까 이름값이잖아. 이름값. 그러니까 이거를 마케팅으로 봐야 하느냐, 사기로 봐야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사기를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본인들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사서 두세 배 정도까지는 요거 사기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저 10만 원짜리를 한 10만 원짜리를 한 40만 원에 속아서 샀어요 라고 이 사람들을 사기죄로 신고를 한 거예요. 소송이 벌어졌어요. 네. 자, 어떤 판결이 났느냐면요. 어떤 판결 났을 것 같아요? 왠지 안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기라고 판단이 안 나왔어요. 왜? 부동산의 가치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면 또 현재의 가치는 10만 원일지 몰라도 미래의 가치로 놓고 보면 저 부동산이 40만 원짜리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에 따른 거에 따라서 이게 사기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요 밑에 그 줄이 하나가 들어가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느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던 펀드를 하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모든 투자의 판단은 개인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판별은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시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판결이 그렇게 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저기서 그냥 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예전처럼 막 20배, 30배 이렇게 막 뻥치기 해서 팔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걸리네 라고 해서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과거에는 개발되지도 않을 땅들을 개발을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를 사다가 200만 원에 팔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지금의 기획부동산들은 10만 원짜리를 사서 딱 3배 정도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좋네. 네.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짜리를 사다가 한 30만 원 정도에 팔아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개발이 되는 땅은 금방 오를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뭐 전라도라든가 뭐 혹은 뭐 태백 중간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데라든가 또 혹은 정말 옛날에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수업을 하다가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걸 막 설명할 때가 있었는데요. 원장님, 제가요 굴밭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귤밭. 그럼 과수원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과수원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왜냐, 과수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양지 바른 땅들이 많고요. 그랬던 곳들이 나중에는 거의 전원주택지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수원은 괜찮거든요. 근데 갑자기 씩 웃으시더니 귤밭이 아니고요, 굴밭이요 그러는 거예요. 굴? 굴. 예? 굴밭이요? 그러면 바닷가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네, 제 땅이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고 물이 빠지면 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뭐 가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옛날에 강호동이었던 것 같은데 뭐 자기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한 반년은 드러나 있고 반년은 없는. 그래서 정말 제가 방송 보고 웃었던 그런 땅을 갖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땅을 사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도 귤밭으로 속아서 샀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전에는 이 토지를 살 때 그냥 기본 개념들이 많이 없으셨고 또 믿고 사셨던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상 전화 이렇게 온다고 했잖아요. 따르릉 해서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고 전화 받으면 아우 사모님 저기 가평에 정말 물이 쫙 보이는 정말 그 청평호나 가평 뭐 이런 게 쫙 보이는 곳에 양지 바른 곳에 토지가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 30만 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100평만 사도 내가 집 짓고 정말 이렇게 딱 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만 있으면 야, 내가 뭐 한 1000평 정도 사가지고 이래저래 집 짓고 뭐하고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300평만 사도 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나도 모르게 듣고 있겠죠? 자,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아유 오셔야지. 오시면 알려드리겠다. 사무실이 어딘데? 그럼 강남이라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갔겠죠?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막 정말 되게 좋은 전망에 있는 곳에 딱 봐도 한 200평 이상 넓어 보이는 그런 사무실에 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정말 저희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고 사놨던 땅인데 하필이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파는 땅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와, 이 땅이 실상은 뭐 한 100만 원, 뭐 한 120만 원도 나중에 나가야 되는 땅인데 본인들이 개발만 하면 그렇게 나갈 땅인데 30만 원에 산다니까 괜찮은데? 되게 싸게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어차피 당장 집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나중에 은퇴한 후에나 지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30만 원에 사놨다가 60만 원만 돼도 한 10년 뒤에 60만 원만 돼도 내가 투자한 거 대비 2배가 되니까 남편한테도 칭찬받을 것 같고 그 돈으로 뭔가 그때 집을 짓지 않더라도 요걸 팔아가지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시게 됐던 거죠.
요게 기획부동산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땅들을 뭐 200평, 뭐 100평, 1000평씩을 뭐 한 300에도 사시고 그다음에 한 많게는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들 사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그 땅을 가봤더니 도로가 없어. 그리고 뭔가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아니고요. 그냥 산인 거예요. 내 땅이 어딨지? 분명히 내가 산 거에는 도로도 표시가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뭔가 한 5채 정도가 이렇게 쭉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야산인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냥 빈 땅에다가 선만 그어가지고 그 땅을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게 전체가 3000평이야. 그리고 그 안에 소유자가 200명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 먼저 은퇴를 해서 집을 먼저 지을래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러면 내가 집 지으면 되잖아요. 땅이 어디 없어진 건 아니니까. 뭐 한 300평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300평에 내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구청에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도로가 있어야 지은다는 거예요. 그럼 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도로를 만드셔야 되죠?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기 앞에 내 땅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 땅을, 도로를 내가 다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00m에 이르는 그 도로를 내 앞까지 딱 만들어 놨어. 근데 진짜 실제로 그게 도로가 없으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도로를 만들고 딱 고집 하나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소유자가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제 왔겠죠. 와봤더니 그래도 도로가 있어. 저기 집 하나가 지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도로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집만 지으면 되겠다. 이번에 두 번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구청에 딱 갔어요. 자, 그리고는 신고를 하려고 딱 봤더니 갑자기 그 앞에 팻말이 딱 도로에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도로는 제가 2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은 곳이라 적어도 집을 지으시려면 각 지분에 맞춰서 20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도로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200명이 각자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도로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나도 슬프게 먼저 도로 공사는 해놨지만 나중에 들어오실 분들에게 그 부분을 받는 거죠.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도로를 내는 땅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의 땅이지만 여기는 그냥 도로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거기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땅은 대지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도가 이렇게 누가 봐도 한 뭐 3m 정도쯤 되는 이런 애들은 딱 모양을 그려놨을 때 지목을 도로라고 지정을 해줘요. 근데 도로는 없고. 그렇죠. 분명히 지목상에는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가봤더니 도로가 없는 거고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라고 해놨지만 가보면 그냥 산인 거고 그렇게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야산인데 정말 산인데 그렇게 도로도 있는 것처럼 또 혹은 대지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지적분할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만 해서 파는 거가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소송을 이제 많이 또 법원에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피해 사례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번에는 법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미리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지적 분할도를 미리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왜 산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한 단 올려서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쌓아놓고 그다음에 빈 땅이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석축 같은 걸로 돌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 부지라고 해서요. 이렇게 뭔가 공사를 해놓은 듯한 이렇게 땅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지목이 대지가 되도록 실제로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미리 해놔야? 근데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아니죠. 전에는 내가
소유자가 일일이 그걸 다 찾아서 했어야 됐어. 근데 이제는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 애초에 뭐 3,000평을 그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 땅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거를 해놔야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지목이 도로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 땅을 사면 뭐만 하면 돼요? 집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죠. 네. 네. 그래서 법들이 이렇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쯤 이 시행착오가 끝나죠, 대체? 대체 언제 끝나나요, 이 시행착오는? 네, 시행착오가 안 끝나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요, 여전히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왜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느냐면 이제 막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대전에서 기획부동산이 성행 중이라는 기사를 또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잠잠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렇게 이 기획 부동산들이 판을 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지금 같은 시기면은? 지금 같은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8월이 오기 전? 8월이 오기 전? 계절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부동산 주기하고 좀 많이 떨어지는데 3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건 아시죠? 어디요? 3기 신도시. 그게 뭐죠?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우리가 1기 신도시라고 불러요. 3기 신도시? 뭐라고 들었죠, 그러면? 어디 뭐 지역인가 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그게 어디지? 3기. 세 번째. 뚜리 신도시. 세 번째 신도시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느냐면 자연 녹지나 이런 서울 외곽에 빈 땅이겠죠. 빈 땅일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하냐면 수용을 해서 즉 SH나 LH가 사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자르고 전기 수도시설 넣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한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땅들을 애초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시 또 뭔가 땅을 사고 싶어서 땅 투자들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토지 보상이 있거나 도시가 개발이 될 때 이런 토지 투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이 일거든요. 그럴 때쯤에 토지 관심도가 올라올 때 늘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기에 좋은 때쯤에 늘 이런 사기도 같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사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지구 단위 계획도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뭔가 이렇게 선으로 쭉 이렇게 둘러서 점점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외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왜 가위로 자르세요라고 하는 게 점선이잖아요. 점선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걸 바로 예정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정 지역. 개발 예정 지역. 개발 예정 지역. 그래서 이렇게 개발 예정 지역들은요, 꼭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을 딱 정해줘요. 그럼 이 안에를 우리가 개발할 거야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개발 계획이 원래 계획한 대로 다 끝나게 되면 실선으로 바뀌어요. 아직은 예정이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획들은 항상 뭔가 미리 잘 세워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지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색깔이 있죠. 색깔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모든 땅들은 저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심부에 빨간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저 빨간 색깔이 바로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상업지역. 우리 지하철역을 딱 나왔어요. 그러면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막 병원도 있고 커다란 뭐 사무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빌딩들 있잖아요.
왜 유독 저렇게 지하철역 근처에는 건물들이 높을까? 그게 바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이고요.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주기 때문에 작게는 400%에서 1000%까지. 그러면 내가 100평을 갖고 있으면요. 위로 400평을 건축할 수 있는 거고 최대 10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건물들이 가능한 거고 그 안에 높은 건물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만한 임차인들이 채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건물만 1000평을 딱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와요. 자, 그래서 상업지구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몰려올 곳으로 예상이 되는 곳에만 줍니다.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다 텅텅 비겠죠. 자, 그래서 상업지역은 저렇게 외딴 곳에 두는 게 아니고요. 뭔가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뭔가 저게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거요? 상당히 큰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엄청 큰 덩어리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게. 약간 오렌지 색깔이 있을 거예요. 오렌지 색깔이 뭔가 이렇게 블럭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죠. 저 블럭 하나가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왜 보통 뭐 무슨 1단지, 뭐 대우 아파트 2단지, 뭐 자이 프로지오, 자이 뭐 무슨 3단지, 뭐 이런 단지, 식으로. 동이 아니라 단지. 1동, 2동이 아니라 단지. 1단지, 2단지. 그렇게 한 단지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직 건설사한테 매각이 돼서 들어오기 전에는 저걸 롯드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롯드. 그래서 롯드? 1롯드, 2롯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저 땅을 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오렌지 색깔들이 한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보고 저 땅이 만약에 뭐 1000평이다 그러면 나는 저기에다가 아파트를 뭐 한 1000세대 정도 지어야지 하고 건설사가 저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LG건설이 사게 되면 자이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대우건설이 사시게 되면 이제 대우 아파트가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오렌지 색깔이 다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적어도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6단지 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거죠. 그죠? 단지수로만 저 정도니까요. 자, 그러면 배후에 16개 아파트 단지를 갖고 있는 중심부에 아까 뭐가 있는 거예요? 상업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는 뭐가 들어서야 되겠어요? 당연히 먹을 거, 병원, 학원 이런 애들이 뭐 사무실 이런 애들이 들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뭔가 중심지에 상업지역이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배후에 저렇게 주거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노란 색깔. 저 노란 색깔이 바로 뭐냐면 단독주택지예요. 그런 게 또 다 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럼 저 주황색에는 그러면은 아파트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아파트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조화로울 것 같아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국토부나 뭐 이런 곳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그래 이 정도면 다 아파트만 넣자. 아니야 이거 어떤 이 도시에 혹은 이 지역에 밀집도를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낮은 주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원주택지도 좀 넣어주자. 그래서 그 비중을 적게 만들기도 하고 크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그게 좀 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파란 건 뭘까요? 하늘 색깔. 하늘 저 찌끔찌끔 있는 거요? 찌끔찌끔 있는 거. 저 찌끔찌끔 있는 거 뭐죠? 네, 저게 학교예요. 학교 용지. 아니, 학교 위치까지 저렇게 다 정해져 놓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저 학교 용지에는 학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몇 세대 규모의 초등학교 하나 정도씩은 꼭 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아파트 단지가 몇 세대 이상이 될 때 중학교가 1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런 것까지 다 계획이 있구나. 너희들 다 계획이 있구나 진짜로. 그래서 너무 그 세대수가 적은 곳들은 초등학교는 있을 수 있는데 중학교가 없는 이유가 그거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인구는 이렇게 좀 뭔가 그 밀집도가 좀 떨어지면 초등학교도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정한 면적의 혹은 세대수를 갖고 있는 도시여야지만 혹은 지구단위 계획상 그런 곳이어야지만 저렇게 적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저 지역 안에서만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 지역 안에 학교 짓고 싶어도 어떻게도 못 짓는 거예요, 아예? 다시 더 짓겠다? 아니요, 저 안에 만약에 이제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그 지역의 그 규모면 학교를 저렇게 안 해놨어요. 근데 그래도 지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렇진 않죠. 지을 수는 있어요? 있죠. 근데 학교는 당연히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대안학교들이 그런 그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 서울 인근에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들어가시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왜 그런 예체능과 관련된 문화 관련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용인시라든지 뭐 특히 용인이 좀 그런 뭐 대안학교 그다음에 문화 관련 그 학교들이 굉장히 요즘 좀 많이 핫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 진한색 노란 거는 뭐죠? 진한 노랑? 진한 노랑이 뭘까요? 진한 노랑 저 주황 색깔 위쪽에 있는 거. A3이랑 A3이라고 이렇게 빛금처럼 쳐놨네요, 저거는. 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위에 그 주황색 네 덩어리 오른쪽 위에.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노란 색깔 아니에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상해.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여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여기 뒤에 노란색인데 빛금 쳐 있어요. 빛금만 쳐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나요? 네, A3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써. 단독주택지일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네네. 간혹 가다가 용도를 조금 다르게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완벽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린 이유는 옆에 저 색깔별로 여기는 무슨 지역 하는 표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야 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전문 시간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거 가져오다 보니까 그 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 표를 보셔야 되는 내용들만 좀 넣어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 계획안이 이미 세워져요. 그런데 실상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자, 요 이미지 하나만 볼게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뿌여냐? 요게 지금 그 대전일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전 지역의 그 신문사에서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기사를 쓴 내용인 건데, 이제 저 위에 보면 이제 공계동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몇 번지라고 써 있고, 원래는 제곱미터당 뭐 이렇게 해서 써 있고요.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건 이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가 저렇게 많다라고 해서 번호가 지금 56번까지 돼 있죠. 56명이 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토지 지분이 문제인 거죠. 자, 옆에 이름이 이제 화이트로 지어진 부분이 이름이고요. 땡땡하고 옆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뭐 10도 있고 17도 있고 34도 있고 하물며 6도 있어요. 6도 있네요. 그다음에 2도 있고 55, 2도 있잖아요. 저게 제곱미터예요. 왜? 아까 제가 도킹님 보고 진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1제곱미터 하시죠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2제곱미터씩 팔아버렸네. 네. 자, 그래서 하나의 땅을 저렇게 56명이 들어가서 한 850제곱미터니까 크지 않은 땅이에요. 한 200평 남짓한? 300평이 조금 안 되는 땅인데 거기에 지금 56명이 소유를 했고 그리고 그 하물며 제일 작게는 2제곱미터로 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획부동산들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개발될 예정지다. 뭐 혹은 이게 개발이 되면 땅이 두세 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요즘은 아까처럼 이렇게 따르릉 전화하지 않아요.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도로가에 현수막 같은 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걸 하는 회사들의 이름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은행 이름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저기 뭐죠? 그 1금융 네. 1금융 은행들이 뭐가 있냐면 신한, 네. 우리,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 네. 또 뭐 있죠? 국민은행. 국민은행. 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이름을 끼고 있어. 신한 뭐뭐, 우리 뭐뭐 이런 식으로 껴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백승혜잖아요. 그러면 신한 승혜 개발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뭐 신한 아니 혹은 뭐 우리 동킹 디벨롭먼트 이런 식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은행이랑 그러면? 그죠. 그 질문이 바로 나오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뭔가 있는 것처럼. 거예요. 네네네. 뭐 혹은 뭐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착각을 일으킬 만한 이름들을 넣고 그 뒤에다가 다른 것들을 붙여서 마치 뭔가 공신력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 이제 막 그 개발 계획들을 막 정말 한 브리핑을 한 30분에 걸쳐서 막 합니다. 기가 막힌 곳이고 막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 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뭐냐면 제가 근데 돈이 없어요. 동킴님도 이게 그 말 그대로 갔어. 정말 마음이 너무 동해서 사고 싶어. 저거 너무 좋겠다. 어떻게든 내가 저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자, 그랬는데 돈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딱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에 맞춰서 저희가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분? 소유권?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얼마에 쓰세요? 요게 평당 얼마인데? 라고 하면 돈이 그러면 500이시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건 2제곱미터네요. 그러면 2제곱미터를 파는 거고 제가 한 3,000 정도 그러면 네, 뭐 한 36제곱미터쯤 되겠네 하고 그렇게 등기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지분이지만 저 땅이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팔려서 개발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1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지만 1억에 샀던 애가 즉 100억에 샀던 애가 200억에 팔림으로써 1억 투자한 게 2억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비율상으로 놓고 보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2억이 됐다는 얘기는 100% 수익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500을 넣었더니 100% 수익률은 그럼 얼마가 되면 돼요? 1,000만 원만 나오면 되는 거죠? 2배 올라서. 그걸 다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주식밖에 할 수 없는데 되려 부동산을 살 수 있대. 실물 자산을 살 수 있대. 그것도 개발이 되는 땅을 살 수 있대. 그러면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게 되겠죠. 자, 근데 저 땅이 실제로는 값어치가 그 정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분을 쪼개면 이거를 팔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 회사를 찾아간 이유가 있어. 진짜로요. 제 고객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보유 자산을 상담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번을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번을 가지고 이제 제가 평가를 이렇게 해봐요. 근데 정말 이상한 땅인 거예요. 정말 굴밭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땅을 왜 사셨지? 싶을 정도의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질문 하나만 합니다. 아는 분한테 사셨죠? 자, 3명 중에 하나예요. 친척한테 샀다. 그 다음에 아는 이장님이나 뭐 이런 분한테 샀다. 친구가 너무 좋은 땅이라고 자기도 샀다고 해서 나도 샀다. 이 3개 중에 하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제가 경매학원 원장이었으니까 이제 경매를 이제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그 부동산 쪽으로 내가 배운 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고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찾다가 보면 꼭 월 100만 원 혹은 월 150만 원 월급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당제 그래서 뭐 많이 준다는 거예요. 뭔가 부동산을 파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에 가보시면 실장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장님들이 공인중개사 중개료의 10%부터 50%까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 네? 기본급이 있으시면 그렇게 수당률이 좀 낮아지시고 내가 기본급이 아예 없어 그러면 이렇게 그 할당률이 좀 올라오세요. 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럼 부동산에 사고 팔아야지만 뭔가 수익률이 그런 중개료를 받을 텐데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갔어. 그랬더니 강남에 사무실이야. 다 그런 데는 다 강남에 있지? 그리고 사무실이 한 300평이야. 너무 좋아. 그리고 무슨 개발을 막 많이 하는 회사래. 그리고 또 믿을 만한 게 다 자기네가 보유한 땅인 거예요. 남의 땅도 아니야. 이 회사가 개발한 땅을 자금을 부족해서 파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150을 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초짜한테 너무 행복하잖아요. 다만 본인들도 이거를 영원히 주는 건 아니고 한 2달 혹은 3달 정도 수습 기간이 있어서 그 3개월 동안은 100에서 150만 원을 주는데 그 사이에 본인이 뭐 그 실력이 안 돼서 영업이 안 된다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네. 어디나 수습 기간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데가 있는데 원장님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 거기가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장님 여기요 무슨 신한 거랑 되게 역사도 깊고 그렇게 금방 없어지는 회사도 아니고 또 진짜 믿을 만한 걸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어요. 대표님도 땅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기획부동산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분들은 왜 월급을 줄 수 있느냐면요. 이분들, 이 회사 있죠? 이 회사의 가장 1순위 고객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들어온 직원이에요. 1순위가.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교육부터 시킵니다. 한 2-3시간 동안 기가 막힌 그 계획안들 있죠?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막 타짜처럼 얘기하지 않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교통평가를 받아서 뭐 몇 년 안에 될 거고, 준공은 언제가 될 거고, 뭐 얘의 공시지가는 얼마든, 막 전문 용어들이 막 오고 가면서 장밋빛 비전과 어마어마한 조감도 사진, 막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우와, 저기는 정말 괜찮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나도 사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끌어들이는구나. 회사에서도 뭐라 그러느냐면 본인이 정말 이게 괜찮은 땅이어야 본인도 파실 수 있지 않겠냐. 네? 우리 회사는 정말 괜찮은 땅만 판다. 그러니 한번 들어봐라. 근데 들어봤더니 진짜 그래.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거기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면 고객,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으니까 뭐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좋은 땅 다른 사람만 돈 벌게 하면 안 되잖아. 친척, 그 다음에 지인, 친구,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놓기만 하면 소액투자로 무조건 100%는 가져갈 텐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 거야? 친구 돈 벌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딱히 좀 팔기가 좀 그랬는데 정말 괜찮은 땅이고 후회 안 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친구한테, 친척한테 연락을 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데 와봤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검증도 다 해봤는데 괜찮아.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할까? 저 녀석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와서 사겠죠. 자, 그래서 아까 500만 원, 3천만 원을 샀어. 자, 그러면 뭐 월 단위로 뭐 그래프들이 있어요. 보험사 거기처럼 월 그래프가 있어서 자, 500만 원 아까 하나 팔았죠. 실적처럼 이렇게 아까 3천만 원 팔았어.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할당이 얼마가 될까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요? 많이 주나? 50%가 할당이 됩니다. 500만 원짜리 땅을 팔았다. 그러면 250만 원과 아까 3천만 원짜리 땅을 팔았잖아요. 그럼 1,500만 원을요. 5만 원 단위
5만 원짜리 있죠? 그걸로 쟁반에다가요 엎어요. 엎어가지고 아이고야. 그 월 단위로 아침 조회 때나 이럴 때 자, 누구누구님이 이 무슨 땅을 2개를 팔으셔서 계약을 성사하셔서 이렇게 성과금을 드립니다 하고 쫙 들어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그리고 내가 어쨌든 500에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1,750만 원을 버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친구 한 명 데리고 오고 친척한테 하나 이렇게 팔았을 뿐인데 1,700을 벌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회사를 들어가면 월급 정말 잘해야 300이고 그 300을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을 때 3,600을 버는 사람인데 너무 솔직히 1,700을 한 달 안에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꿈을 꾸기 시작을 하겠죠. 와, 이러면 나 진짜 1억도 벌겠는데 금방.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50만 원짜리를 받았으니까 그날로 가서 뭐 롤렉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되게 비싼 그 시계 브랜드들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 중에 하나를 이제 사는 거죠. 한 400~500짜리 이런 걸 딱 사요. 자, 그리고 이제 멋진 시계 딱 사고 멋진 양복을 쫙 빼입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딱 가요. 아, 봐봐. 내가 이렇게 부동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돈을 이제 뭐 여러 건을 성사를 했다고 치면 본인도 그 땅을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본인도 거기다 또 투자를 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사요. 자기도 모르는 거네, 아직까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본인도 몰라. 그리고 본인도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게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발이 되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전문 용어들이 오고 가니까 아, 되긴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이 땅이 나쁜 땅인데 내가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저렇게 그 수당을 받아야지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 정말 그럴싸하고 이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1년이나 2년쯤 되면 그 땅을 다 팝니다. 거의 팔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뭐 한 50명, 100명씩 그 안에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팔고 나면 그 회사를 없애거나 다른 데를 이전을 하거나 장소를 바꿔요. 자, 그리고 그리고 그 친구도 이 정도가 되면 본인의 친구, 친척, 인맥이 바닥이 나요. 근데 이걸 다 팔려면 다 도장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다시 팔 때. 아, 이거는 아까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냥. 회사가 소유하니까 그냥 대표가 도장만 찍어주면 돼. 도장만 찍어주고 등기부 등기 신청하는 데는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원활하게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던 사람은 내가 인맥이 다 바닥이 나는 거지. 연락할 사람들은 다 했고 살 사람들은 다 샀어.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고객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못 다니고 서서히 그렇게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아유,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느니 그냥 회사 들어가는 게 낫겠네 하고 다시 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원상으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자,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쯤에 이제 내가 산 땅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나도 그 회사 퇴사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거 하나 사놓기는 했는데 뭐 개발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요. 그럼 그냥 날릴 거예요, 다? 그냥 날린 건 아닌데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산 땅이 언젠가는인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는이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네,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될 때쯤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하필이면 그 땅이 개발이 되는 사례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수익의 50%를 줄 수 있는 건 애초에 가치가 없어야 그거보다 낮아야 그만큼의 볼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본래 가치보다 뻥 튀겨서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가치에다가 한 두세 배라고 했잖아요. 세 배니까 그 2배 정도 한 번 된 거는 친구의 혹은 그 사람의 이 판매자의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반이 그 회사가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 산 사람들은 샀으면은 뭐 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 소유자죠. 등기부 등본에 다 소유자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진 않아요. 그건 진짜 사기. 사기인 거고 실제로 한 3배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땅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샀고 나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야. 그래서 저렇게 56명이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팔려고 봤더니 혹은 개발이 되나 봤더니 개발 소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예정지 땅이라 좀 그나마 다행인 거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무슨 은행에 막 이렇게 묶이고 이런 애들은요 항상 뭔가 여기 들어선데 근데 거기에서 한 1, 200m 정도 옆에 있는 땅을 사였고 그래서 야 여기가 이렇게 역사가 들어오면 분명히 이 땅도 나중에 개발이 되고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굉장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또 다 마인드가 어떠냐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려요. 이건 실상은 사신 금액의 가치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 금액 정도까지 도달을 하려면 적어도 10년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억울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들 하나같이 장기 보유하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분들이 이걸 판매를 할 때도 그 여지를 어느 정도 열어놔요. 그러니까 빨리 개발이 되면 이제 바로 수익이 오는 거지만 아시잖아요. 토지라는 건 원래 긴 호흡을 놓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이미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말을 100% 다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이 개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아직도 놓고 계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때는 그냥 분석해드리고 그냥 너무 심하게 얘기 안 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괴롭잖아요. 그리고 토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기획부동산들에게 당해서 샀던 땅들이 운 좋게 개발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해요. 토지라는 게 좀 그런 성격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기 아닌 사기를 이미 스며들어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실 수 있는. 근데 진짜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건 진짜. 가치를 판별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사기라고 보긴 어렵다. 저 회사도 그렇게 가치를 보고 파는 거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는 어떤 투자의 범위인 거지. 투자 성과가 나쁘다고 해서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서 항상 주식이든 이거든 부동산이든 그건 투자자에게 있는 거지. 투자자 본인에게 판단 기준이 있는 거지. 파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내가 뭐 펀드를 믿고 샀다라도 또 혹은 펀드 매니저가 제시하는 주식을 믿고 샀다 하더라도 거기서 손실이 났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마이너스 다 40이시잖아요. 어젠가 그제 정말 고객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마이너스 40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 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분을 제가 또 한 번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 이제 부동산 토지로는 장기 투자자가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스트레칭 시간에 네.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좋게 작용을 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을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지분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작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내세워서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애매한 사기예요. 사례도 많다. 그리고 이게 근절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다. 네, 라고 그러면 저거 차리시는 분들은 계속 돈 엄청 벌겠네요. 네, 그러면 계속이요. 진짜?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냥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저걸 한번 맛들이신 분들은요, 정상적인 개발을 못해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취직했던 분들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실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맛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저런 걸 하셨던 분들이 모델하우스로 또 많이 가세요. 왜냐면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모델하우스를 뭔가 오피스텔이 됐던 상가가 됐던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 프로를 주냐면 한 5%, 그러니까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칠게요. 네?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하는 오피스텔을 팔잖아요. 그러면 작게는 200만 원, 그 수수료가 많게는 500만 원 정도를 줘요. 자, 그러기 때문에요. 계약자가 정말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는 생각보다 많이 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건만 거래가 돼도 500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가 정말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근데 내가 출퇴근 시간을 고려를 하면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그거를 12달을 했더니 한 4천 벌은 건데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했더니 한 300에서 400을 벌은 건데 저거는 그냥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만 있다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블로그에 잘 뭔가를 해서 찾아오신 손님으로 인해서 그 정도를 버는 거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그런데도 아무나 그런 데는 팔아요? 들어가서? 네, 모집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아니더라도 그거는? 네, 그냥 판매직이구나, 그럼 그거는? 네, 맞아요. 그래서 모집을 하고요. 그렇게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본인들도 이렇게 전화를 돌렸던 어떤 그 번호들이 점점 쌓여갈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처음에는 뭐 한 달 동안 거래가 없어서 되게 좋아라고 시작은 했지만 막상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잘 되면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또 내 시간을 마음대로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365일 나가 있지 않아도 돼요. 그 분양 현장에 나는 월요일 날만 가 있을 거야. 뭐 수요일 날만 가 있을 거야.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네, 월급을 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주부님들리 하시기에는 괜찮은 게 이제 모델하우스 분양 쪽에인데요. 지금처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분양이 굉장히 러시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활동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분양이 좀 뜸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당분간은 좀 다른 일을 하시게 됩니다. 대체로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들 중,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끼고 뭔가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 직업들 중에는 정말 정당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기획부동산처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건 내 돈을 불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안전하게. 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재테크를 공부하는 진정한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죠. 체력 만들기 책 소개잖아요. 책 소개 시간. 오늘은 어떤 책을 보려고 하느냐면 요건데요. 밀리언 달러 티켓. 밀리언 달러 티켓. 밀리언. 자, 여기에 보면 책 제목에 부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행기에서 만난 백만장자 이야기 이거예요. 솔직히 이 책은요,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항상 이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책들 중에
좀 그래도 괜찮은 책들을 혹은 가장 관심도가 높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은 2006년도에 발간이 된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는 저 책을 되게 지금도 기분 좋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다 보면 본인에게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저게 좀 그랬었어요. 정말요? 자, 이 책을 얘기를 하면서 뭘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저기에 비행기에서 만난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예전에 저희 때 어떤 얘기가 돌아다녔었느냐면 이거는 비행기지만 저희 때는 처음 서울역에서 만난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야, 서울로 가면 일자리가 되게 많대, 돈을 벌 수 있대. 이 꿈의 도시.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당연히 상경을 하려면 대부분이 기차를 타고 왔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서울이라고 하는 건 서울역에 딱 내려서요. 바깥을 딱 내다보고 우와 하는 거. 요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우스갯소리로 서울역 앞에서 우와 하는 표정을 지으면 야, 저 녀석 서울 처음인데 요 시골뜨기인데 내가 쟤를 사기쳐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사기꾼들에게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서울역에 내려서 두리번거리지 말아라라는 게 자연스럽게 걸어라. 자연스럽게 늘 서울역에서 어깨 피고 당당히 늘 걸었던 사람처럼 해라라는 얘기가 진짜로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코베 간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이 얘기는 어디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우리나라는 서울역이잖아요. 근데 한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들을 많이 가셨었죠. 그래서 그때 또 유행했던 말들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제가 이민을 갈 거예요. 혹은 외국 여행을 나가요. 근데 그 외국 여행은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민을 갈 건데 제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대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 건데 그 옆에 외국인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따져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미국에 가세요? 그랬더니 저는 미국에서 지금 들어와서 한 7년째 뭐 세탁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요번에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잠깐 한국 들렸다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틀 수 있잖아요. 왜냐면 비행 시간이 한 8시간으로 굉장히 기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트다 보면 어머 세탁소는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뭐 직업도 구해보고 청소부로도 일해보고 뭐 했는데 아유 이게 인종차별도 심하고 뭐 그래도 그나마 내가 직업으로서 이렇게 좀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세탁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민을 갔을 때 세탁소를 한번 해볼까? 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이 이연복이야. 이연복 셰프야. 지금은 유명하지만 유명하지 않았을 시점에 이연복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원래는 중국에서 짜장면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미국을 갔더니 짜장면을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가 거기서 레스토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듣다가 짜장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얘기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비행기 좌석에 옆에 누가 앉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만장자를 만난 거네요, 그럼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좀 이렇게 듣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만난 백만장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백만장자였던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이 돈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변화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테크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저런 책들을? 실화인가요, 저게?
아니요. 그냥 제가 빗대어서 봤을 땐 표현해서 실화는 그냥. 아닌 것 같고요. 요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하지? 실용서 중에서도 네.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다질 때 읽는 책들 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하지? 마음을 다지기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그런 자기계발서 책에 좀 그런 쪽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건 뭐냐면, 네. 자, 여기는 이제 백만장자라고 했어요. 네. 자, 백만장자의 뜻이 뭘까요? 그냥 진짜 돈이 엄청 많은 사람? 돈이 엄청 많은 사람. 네, 맞아요. 지금은 이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나무 위키를 치시면 나무 위키는 이제 굉장히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 지식들을 계속 그 내용을 써놓은 곳인데요. 자, 백만장자라 정말 큰 부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상은 이 말의 기원은 1700년대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 펜티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내린 게 있는 거예요.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부채를 제외하고 얘네들 말고 그냥 갖고 있는 돈. 순수하게 갖고 있는 돈이 저게 딱 정의가 되어 있네요.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을 부자라고 칭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달러가 이제 뭐 한 1,300원 정도의 그 환율로 치자면 실상은 여기 13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실상 13억 그러면 그냥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한 30평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거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부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저기서 아까 뭐는 빼자고 했죠? 부동산을 빼야 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은 그렇게 따지면 다 부자 범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빼자라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 빼고. 네, 빼고.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막 빌딩들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그 부동산을 다 빼자? 이게 아니라 저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개념 정도는 빼주자라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은 빼고. 맞죠. 그 주택 정도를 빼고 나머지 주식도 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순수한 현금으로만 거의 100만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로 하자 이랬는데요. 그게 이제 개념이 계속 바뀌고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플레를 감안을 하면 진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5,800만 장자. 800만 달러를 갖고 있어요. 너 정말 100만 장자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개념 말고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자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저렇게 환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요. KB은행에서 매년 그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올해 초에 발간이 됐던 게 있어서 저도 이제 다 프린트를 해서 계속 읽어봤었는데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부자의 정의가 뭐냐. 아까는 이제 백만장자의 정의였지만 당신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똑같아요. 아까 내 집 있고 그걸 뺀 나머지 순수하게 현금으로 20억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고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우리 아까 뭐 100만 달러를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3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20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전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순위로 놓고 봤더니 2%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13억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더란 말이냐 이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상위 2%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순수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부자라고 불릴만 하다. 그리고 그 비중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2%.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하는 정의부터가 상당히 좀 재미나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책이 $1 밀리언 티켓이라고 했잖아요. 왜 티켓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자기는 비행기에서 이 백만장자를 만나서 그런 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백만장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들 계속 뭔가를 깨달아가는 건데 그게 본인에게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티켓을 받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끊었던 이 비행기 표가 결국은 백만장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는 티켓을 받았던 게 아닐까? 그러니 이 비행기의 티켓의 가치는 $100만 아닐까? 라고 해서 $1 밀리언 티켓인 거예요. 제목을 너무 잘 정했다, 진짜. 맞아요. 와. 네,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의 내용이 막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미 이런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왔는데 솔직히 얘가 거의 엄마격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책이 많지 않았을 시점에 뭐 치즈는 누가 옮겼을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류의 책들, 조금 가벼운데 자기계발서로는 좀 괜찮았던 책이 나올 때쯤에 나온 책이라 적당껏 가볍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고를 좀 전환하기에는 충분한 내용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절판이 됐거나 혹은 뭐 구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어서 뭐 서점 그 도서관 있죠. 도서관에서 요즘 왜 책 빌려서 많이 읽으시니까 뭐 그렇게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보니까 도서 정가 $10,000으로 뜨는 거 봐서는 그래도 판매가 되고는 있는 거는 같아서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커피 2잔 혹은 뭐 그쵸. 커피 스타벅스 커피 한 2잔 내가 사서 마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티켓까지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비행기표 요즘 다시 이제 비싸지고 있는데 그 정도 아니고 $10,000 가지고 우리는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책 사셔서 그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거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2006년도는 진짜로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는 별로 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나름 어떤 그 터닝 포인트나 새로운 개념을 줬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좋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또 채팅으로 진짜 제목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설명 듣고 딱 보니까 제목이 $1 밀리언 티켓 진짜 뭔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진성애님 채팅 감사합니다. 진성애님 읽어보시면 진짜 좋아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추천드리고 선물 드리죠. 우리 진성애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성애님께 이 책을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안 팔 수도 있잖아요. 안 팔면 어떡해요? 안 팔면 어떡하지? 그에 준하는 다른 책을 그에 준하는 좋은 책을 보내드리는 걸로. 그거 괜찮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보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저희 이제 업로드 영상 따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요 라이브 영상 말고 그때 이제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카페 얘기해 주시면은 카페 혹시 알고 계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방송 보고서 댓글 남긴다고 선물 받기로 하셨다고 하시면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 책 읽으신 거예요? 저거 딱 나왔을 때? 네,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는 버릇이 있거나 혹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제가 책에다 좀 써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이제 그 예전에 써봤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꼭 보내드릴게요. 이런 게 진짜 그래도 방송을 봐주시는 것에 대한 저희 고마움을 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커피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가끔가다 정말 한 분 한 분씩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알고 계시면 카페로 오셔서 채팅 글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라이브 끝나고 제 업로드 영상이 따로 올라가면 거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은 이렇게
그쵸. 부동산을 작게 소유하는 것에 대한 또 새로운 개념들 네. 아마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음번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좀 어렵지 않은 내용 드려가지고 오늘은 생각보다. 늘 어려우면 그 멍한 표정이 나오시죠. 맞아요. 아니, 아까 살짝 갈 뻔했는데 살짝 갈 뻔했거든요, 얘가. 다시 잡았어요, 지금. 다행입니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많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더 좋은 내용, 쉬운 내용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머니 트레이너 백승희였습니다. 네, 돈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